스터디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이템 23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127페이지. 한꺼번에 객체 생성하기. 아이템 20에서 설명했듯이 변수의 값은 변경될 수 있지만 타입스크립트의 타입은 일반적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일부 자바스크립트 패턴을 타입스크립트로 모델링하는 게 쉬워집니다. 즉, 객체를 생성할 때는 속성을 하나씩 추가하기보다는 여러 속성을 포함해서 한꺼번에 생성해야 추론에 유리합니다. 다음은 자바스크립트에서 2차원 점을 표현하는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네. 객체 먼저 생성하고 x 프로퍼티, y 프로퍼티 추가를 했더니 줄이 오네요. 프로퍼티 x does not exist on type. 네. 빈 객체 자체로 형식을 잡아버려서 이 PT는 빈 객체로 잡혀 있고 그래서 추가를 할 수 없는 상태네요. 각 할당문에 오류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줄의 PT 타입은 객체 값을 기준으로 빈 객체 값을 기준으로 추론되기 때문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속성을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포인트 인터페이스를 정의한다면 오류가 다음처럼 바뀝니다. 포인트 인터페이스 이렇게 x, y 포인트를 적어놓고 지정을 하려고 하면 x, y 속성이 처음에 없다라고 나오는군요. 이 문제들은 객체를 한 번에 정의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네, 처음부터 정의를 하면 여기는 타입을 안 넣어줬는데도 정상이네. 네. 네, 객체를 반드시 제각각 나눠서 만들어야 한다면 타입 단원문을 쓰면 되겠습니다. 타입 단원문 as 포인트로 해서 단원을 해놓고 지정을 하면은 오케이. 물론 이 경우에도 선언할 때 객체를 한꺼번에 만드는 게 더 낫습니다. 네, 이렇게 작은 객체들을 조합해서 큰 객체를 만들어야 하는 경우에도 여러 단계를 거치는 것은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작은 객체들을 조합해서 큰 객체를 만들어야 하는 경우에도 PT가 있고 ID가 있고 오브젝트 어사인 하고 나서 네임은 없지. 다음과 같이 객체 전개 연산자를 사용하면 큰 객체를 한꺼번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펼치기. 스프레드 오퍼레이터. 객체 전개 연산자를 사용하면 타입 걱정 없이 필드 단위로 객체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모든 업데이트마다 새 변수를 사용하여 각각 새로운 타입을 얻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지? 네, 여기네요. PT0, PT1, PT의 이때 포인트 지정. 이 방법은 간단한 객체를 만들기 위해 우회하기는 했지만 객체의 속성을 추가하고 타입스크립트가 새로운 타입을 추론할 수 있게 해 유용합니다. 속성을 추가하고 타입스크립트가 새로운 타입을 추론할 수 있게 해. 음, 네. 뭐 그렇게 뭐가 유용하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네, 타입의 안전한 방식으로 130페이지 넘어갑니다. 타입의 안전한 방식으로 조건부 속성을 추가하려면 속성을 추가하지 않는 널 또는 빈 객체로 전개 객체를 사용하면 됩니다. declare let has middle 불리언 넣어놓고 first last 프레지던트는 has middle이 true면은 middle 값이 있고 없을 때는 없게끔. 그래서 middle 부분이 물음표가 들어갔네요. 스트링이거나 undefined이거나 할 수 있게. 네, 편집기에서 프레지던트 심벌에 마우스를 올려보면 타입이 선택적 속성을 가진 것으로 추론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됐죠? 전개 연산자로 한꺼번에 여러 속성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파라오라고 나오는데 우리 거는 프레지던트네요. 예제가 옛날 예제인가 봐요. 파라오가 새로 바뀐 건가 봐. 아니면 예제가 새로 바뀐 건가 봐요. 책이 옛날 책이고. 그죠? 이 깃허브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서 그래도 내용은 똑같을 것 같은데 보면은 이제는 타입이 유니온으로 추론됩니다. 네, 현재는 유니온으로 되어 있겠죠? 네, 요거나 아니면 요거거나.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아닌데 이
뭐지? 똑같은 거를 중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 다시 선언할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예제를 바꿨었나 보네. 네, 파라오로 해놓으면 얘는 이거 좀 예제가 달라서 당황스러운데 어, 한번 타이핑을 한번 해볼게요. 아니면 다음 예제에 있을까? 없네. 네, 타이핑 한번 다른 걸로 하나 만들어내보죠 뭐. 응? 여기가 유니온으로 잡힌다고? 유니온으로 안 잡히죠? 책이 잘못됐네. 그래서 130페이지 맨 밑에 거 예제를 타이핑을 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타입이 유니온으로 추론된다고 했는데 그러지 않고 이게 지금 타입스크립트 버전업 되면서 바뀐 걸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책이 옛날 내용인 것 같아요. 그죠? 지금은 유니온으로 추론되지 않고 그냥 객체 안에서 필요한 타입만 유니온으로 잡아주고 있어요. 물음표가 들어가면서. 처음에 나왔던 이 프레지던트 예제랑 똑같이. 그리고 이때는 파라 131페이지에 스타트를 갔을 때 스타트 값은 읽을 수 없다라고 나오는데 읽을 수 있죠. 예. 그래서 이 책은 이 부분은 건너뛰어도 될 것 같고 헬퍼 함수를 만든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맞는 얘기가 아닐 것 같으네요. 이제는 네. 로데시나 뭐 한꺼번에 객체 생성하기 관점에서 보면 옳습니다. 좀 넘어가고 24로 바로 가죠. 이건 책이 잘못된 걸로. 아이템 24 가겠습니다. 일관성 있는 별칭 사용하기. 어떤 값의 새 이름을 할당하는 예제를 보겠습니다. 132페이지. borrow, name, brooklyn, location 어쩌고. borrow.location 배열에 LOC라는 별칭 알리아스를 만들었습니다. 별칭의 값을 변경하면 원래 속성 값에서도 변경됩니다. 그래요? 다음 예제로 가면 있을까? 없다. 얘를 변경하면 아직은 모르는 거고 당연한 얘기죠 지금. 이렇게 해야 되겠지? 이거 노드가 아니라 포트 맞나? 0으로 바뀌어 있다. 자바스크립트처럼 똑같은 거죠. 그런데 별칭을 남발해서 사용하면 제어 흐름을 분석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언어의 컴파일러 개발자들은 무분별한 별칭 사용으로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 타입스크립트에서도 마찬가지로 별칭을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코드를 잘 이해할 수 있고 오류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각형을 표현하는 자료 구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코디네이트 X, Y 있고 바운딩 박스 X의 넘버, Y의 넘버 튜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곤, 익스테리어, 홀즈, 빗박스. 다각형의 기하학적 구조는 익스테리어와 홀즈 속성으로 정의됩니다. 기하학적 구조. 요 두 부분으로 코디네이트가 배열이 오고, 네. 빗박스는 필수가 아닌 최적화 요소입니다.
빅박스 속성을 사용하면 어떤 점이 다각형이 포함되는지 빠르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해둔 상태에서 isPointInPolygon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 내용은 폴리곤 다각형 정보를 받아서, 그리고 코디네이트로 되어 있는 포인트를 받아서 빅박스가 있으면 그 빅박스에서 x1, x0, 1, y 11? 여기 0이어야 될 것 같은데 오타한 것 같죠? 이렇게죠? 책에서. 네. 그럼 y좌표 두 개를 받고 x좌표 두 개를 받아서 그거보다 벗어났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네요. 0보다 첫 번째 값보다 작거나 두 번째 값보다 큰지, 혹은 y좌표가 첫 번째 값보다 작거나 두 번째 값보다 큰지. 그러면은 그 빅박스라고 하는 그 영역을 벗어난 게 되니까 이때는 리턴을 false 시켜놓고 그러네요. 어떤 점 포인트가 폴리곤 안에 있는 점인지 밖에 있는 점인지 판단해서 얘는 이런 경우는 밖에 있다. 그러니까 false를 해줬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네, 133페이지. 이 코드는 잘 동작하지만 타입 체크도 통과. 반복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특히 polygon.bitbox는 세 줄에 걸쳐 5번이나 등장합니다. polygon.bitbox 이게 네, 이렇게 5번이 등장합니다. 다음 코드는 중복을 줄이기 위해 임시 변수를 뽑아낸 모습입니다. 임시 변수를 뽑아낸 모습. 여기 박스라고 변경을 해놓고 여기는 왜 안 바꿨지? 여기도 박스라고 해보죠. 그죠? 여기 책에도 안 바뀌어있네? 바꿔도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랬는데 지금 여기를 안 바꿨을 때는 오류가 뜨는 걸 보여주려고 했군요. 그죠? 개체가 undefined일 수도 있다. 이게 type is undefined가 아니라 인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passably 그거였죠. strict null 체크를 활성화했다고 가정합니다. 어쨌든 이 코드는 동작은 하지만 편집기에서는 오류로 표시됩니다. 그 이유는 polygon.bitbox를 별도의 박스라는 변칭을 만들었고 첫 번째 예제에서는 잘 동작했던 제어 흐름 분석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동작이 이루어졌는지 박스와 polygon.bitbox의 타입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여기서 polygon.bitbox의 타입은 보면 바운딩 박스이거나 undefined이거나, 박스를 보면 바운딩 박스이거나 undefined이거나, 그죠? 그러면 polygon.bitbox는 또 바운딩 박스이거나 undefined인데 이 품은 안에서는 이제 polygon.bitbox 바운딩 박스만 남아 있는 거죠, 타입이. 그런데 여전히 박스는 바운딩 박스이거나 undefined이거나 인체로 되는 거죠. 여기가 이거를 박스로 바꿨을 때는 거꾸로가 될 테고, 여기는 undefined일 수도 있게 되는 거고, 여기는 확정적이 되는 거고. 그런 거죠. 134페이지. 속성 체크는 폴리곤전 빅박스의 타입은 정제했지만 박스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오류는 별칭은 일관성 있게 사용한다는 기본 원칙을 지키면 방지할 수 있습니다. 속성 체크에 박스를 사용하도록 코드를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하려고 했던 요렇게 바꾸고 나면 아까 여기서 이러면 오류가 없어지더라. 다시 여기죠. 타입 체커의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코드를 읽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박스와 빅박스는 같은 값인데 다른 이름을 사용한 것입니다. 객체 비구조화를 이용하면 보다 간결한 문법으로 일관된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열과 중첩된 구조에서도 역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객체 비구조화. 이거는 빅박스로 바꾸고 이렇게 바꾼다. 구조분의 할당을 얘기하는 것 같고, 다음 예제에 있겠지? 그러네. 네, 객체 구조분, 넘어가고, 134페이지 밑에,
그러나 객체 비구조화를 이용할 때는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전체 빅박스 속성이 아니라 X와 Y가 선택적 속성일 경우에 속성 체크가 더 필요합니다. 따라서 타입의 경계에 널값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빅박스에는 선택적 속성이 적합했지만 홀즈는 그렇지 않습니다. 홀즈가 선택적이라면 값이 없거나 빈 배열이었을 겁니다. 차이가 없는데 이름을 구별한 것입니다. 빈 배열은 홀즈 없음을 나타내는 좋은 방법입니다. 별칭은 타입 체커뿐만 아니라 런타임에도 혼동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런타임 이 부분? calculate 폴리곤 빅박스 해놓고 폴리곤을 넣었을 때 폴리곤.점 빅박스가 채워진다고? 왜? 다른 밸류를 쓴다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calculate 네 얕은 복사를 해서 값이 이게 지금 여기 내용에 따라서 다른 거 아니에요? 여기에 무슨 내용이 오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여기서 값을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그렇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폴리곤 점 빅박스가 뭐시기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땐 달라진다는 얘기인 거죠? 이러면은 여기 이제부터는 여기서의 빅박스의 값이랑 폴리곤에 있는 빅박스의 값은 달라진다. 말을 이상하게 이렇게밖에 말을 표현을 못했을까?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처음에 폴리곤이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빅박스가 없을 때에 한해서 지금 이거니까 안 되는구나. 빅박스가 처음에 없어야 되는구나. 네, 그러네. 달라졌죠? 폴리곤전 빅박스는 요 함수에 의해서 생겼어. 근데 빅박스는 처음에 이미 구조분해 할당을 해서 되어 있는 애는 여전히 언디파인드 인체다. 요 얘기군요. 요 정도의 친절함은 베풀 수 있지 않았을까, 책이 싶은데 그런 부분이 참 계속 아쉬운 것 같아요. 넘어가서 타입스크립트의 제어 흐름 분석은 지역 변수에는 꽤 잘 동작합니다. 그러나 객체 속성에서는 주의해야 합니다. 함수 fn 있고 폴리곤.점 빅박스를 출력했을 때는 바운딩 박스이거나 언디파인드이거나 근데 요거 if문에 의해서는 여기는 바운딩 박스일 때고 다시 함수를 실행할 때도 그렇고 여기는 여전히 바운딩 박스이고 음. 요거를 호출함에 의해서 이 함수 fn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빅박스를 제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타입을 바운딩 박스 언디파인드로 되돌리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네. 그러나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속성 체크를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입스크립트는 함수가 타입 정제를 무효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폴리곤점 빅박스를 사용하는 대신 빅박스 지역 변수를 뽑아내서 사용하면 빅박스의 타입은 정확히 유지되지만 폴리곤점 빅박스의 값과 같게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 당연한 얘기를 되게 길게 어렵게 써가지고 시간을 괜히 날린 느낌이 들어요. 넘어가죠. 자바스크립트 공부할 때 뭐 참조형, 기본형 비교하는 그 예시를 여기서 이렇게 아이템 하나를 할애해서 할 얘기였나. 아이템 25로 가겠습니다. 비동기 코드에는 콜백 대신 에이싱크 함수 사용하기. 과거의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비동기 동작을 모델링하기 위해 콜백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명 높은 콜백 지옥을 필연적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콜백 지옥. 네, 여기서의 출력 결과는 패치 이거 함수 정의해놓고 호출이죠. 함수 실행하고 실행 다음에 동기적으로 바로 요게 먼저 실행되고 그 다음에 요게 비동기가 완료되고 나면 이 콜백이 실행되면서 3 나오고 그 다음에 완료되면서 실행되면서 2 나오고 완료되면서 실행하면서 1 나오고 이렇게 해서 거꾸로 로그가 4, 3, 2, 1 거꾸로 간다. 책에서 로그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실행의 순서는 코드의 순서와 반대입니다. 이러한 콜백이 중첩된 코드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요청들을 병렬로 실행하거나 오류 상황을 빠져나오고 싶다면 더욱 혼란스러워집니다. ES 2015는 콜백 지옥을 극복하기 위해 프로미스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프로미스는 미래에 가능해질 어떤 것을 나타냅니다. 퓨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음은 프로미스를 사용해 앞에 코드를 수정한 것입니다. 여기 하나 프로미스 된 캐치 코드의 중첩도 적어졌고 실행 순서도 코드 순서와 같아졌습니다. 또한 오류를 처리하기에도 프로미스 얼 같은 고급 기법을 사용하기도 더 쉬워졌습니다. ES 2017에서는 에이싱크와 어웨이트 키워드를 도입하여 콜백 지역을 더욱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함수를 에이싱크로 선언하고 호출할 때 밑에선 어웨이트를 할 수 있다. 어웨이트 키워드는 각각의 프로미스가 처리될 때까지 패치 페이지스 함수의 실행을 멈춥니다. 에이싱크 함수 내에서 어웨이트 중인 프로미스가 거절되면 예외를 던집니다. 이를 통해 일반적인 타입 캐치, 트라이 캐치 구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 자바스크립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지? ES5 또는 더 이전 버전을 대상으로 할 때 타입스크립트 컴파일러는 에이싱크와 어웨이트가 동작하도록 정교한 변화를 수행합니다. 다시 말해 타입스크립트는 런타임에 관계없이 에이싱크 어웨이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콜백보다는 프로미스나 에이싱크 어웨이트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콜백보다는 프로미스가 코드를 작성하기 쉽고 타입을 추론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병렬로 페이지를 로드하고 싶다면 프로미스 얼을 사용하여 프로미스 얼이 언제 나올까? 네, 없네. 요건가? 여기 프로미스 얼을 사용해서 프로미스를 조합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구조분해 할당. 타입스크립트는 세 가지 리스판스 변수 각각의 타입을 리스판스로 추론합니다. 여기 리스판스 추론이 됐죠. 그러나 콜백 스타일로 동일한 코드를 작성하려면 더 많은 코드와 타입 구문이 필요합니다. 콜백으로 작성하려면 여긴가요? 포인트로 돌려서 복잡해 보인다. 아무튼 이 코드의 오류 처리를 포함하거나 프로미스 얼 139페이지입니다. 프로미스 얼 같은 일반적인 코드로 확장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한편 입력된 프로미스들 중 첫 번째가 처리될 때 완료되는 프로미스 레이스도 타입 추론과 잘 맞습니다. 프로미스 레이스를 사용하여 프로미스에 타임아웃을 추가하는 방법은 흔하게 사용되는 패턴입니다. 여기 타임아웃 함수 만들어서 return new promise로 리젝트를 시키는 거죠. 타임아웃 밀리세컨드 지나면. 근데 레이스가 넘어왔을 때는 타임아웃보다 얘가 먼저 되면은 오케이고 패치 함수의 응답이 얘보다 늦어지면 얘가 먼저 걸려서 여기서 리젝트가 되는 거죠. 타입 구문이 없어도 패치 위드 타임아웃의 반환 타입은 프로미스 리스판스로 추론됩니다. 여기 추론값은 프로미스 리스판스. 추론이 동작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프로미스 레이스의 반환 타입은 입력 타입들의 유니온이고 얘의 반환 값은 프로미스 리스판스인데 이번 경우는 프로미스 리스판스 or never가 됩니다. 여기서 왜 never죠?
리젝트에 의해서 여기 프로미스 네버가 있네. 그죠. 요거는 리스판스고 얘는 네버고, 그죠? 타임아웃은 네버로 되어 있고. 근데 여기는 지금 레이스를 시키고 프로미스 리스판스만 넘어가 있고 응답도 프로미스 리스판스만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프로미스 리스판스만 써있어. 네. 책에서 그 얘기가 계속 나오네요. 그러나 네버 공집합와의 유니온은 아무런 효과가 없으므로 결과가 프로미스 리스판스로 간단해집니다. 그 얘기죠. 타임아웃은 원래는 프로미스 네버인데 얘는 의미가 없으니까 요것만 남겨놨다. 추론을 그렇게 이쁘게 해줬다. 가끔 프로미스를 직접 생성해야 할 때 특히 setTimeout과 같은 콜백 API를 랩핑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일반적으로는 프로미스를 생성하기보다는 async await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더 간결하고 직관적인 코드가 됩니다. async 함수는 항상 프로미스를 반환하도록 강제됩니다. 다음 예제 요 부분인가 본데, 네, async인데 안에서 await를 쓰지 않았음에도 프로미스가 반환이 되네요. async 화살표 함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자바스크립트 얘기를 왜 계속 하고 있는지. 프로미스를 직접 생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미스 리졸브를 여기다 넣었어요. 그러면 프로미스 넘버. 네. 즉시 사용하는 값에도 프로미스를 반환하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비동기 함수로 통일하도록 강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함수는 항상 동기 또는 항상 비동기로 실행되어야 하며 절대 혼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배치 URL 함수에 캐시를 추가하기 위해 다음처럼 시도해봤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인 것 같은데 don't do this. 네, 캐시를 만들고 패치 위드 캐시. 이때 URL이 캐시에 있으면 콜백을 실행하고 없으면 패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콜백을 실행하고 캐시에다 담고. 코드가 최적화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캐시된 경우 콜백 함수가 동기로 호출되기 때문에, 네, 캐시가 되어 있는 경우 처음 호출할 때는 요게 호출되니까 상관없는데 그 다음에 할 때는 얘가 동기로 실행되기 때문에 패치 위드 캐시 함수는 이제 사용하기가 무척 어려워집니다. 얘는 지금 추론이 리턴이 없는 상태이니까 보이드로만 추론이 되고, 네, 동기로 호출되니까 뭐 응답에 대한 거를 어디서 캐치할 수 있는 내용도 없고 그냥 그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넘어가서 그냥 다음 예제로 리퀘스트 스테이터스 로딩 석세스 에러 유니온을 잡아놓고 get 유저 아이디를 받아다가 패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응답에 대해서 프로파일에 대해서 석세스로 바꾸고, 근데 요청하자마자는 로딩으로 바꾸고. 이것도 지금 그냥 동기적인 요청인데, get 유저를 호출한 후에 리퀘스트 스테이터스의 값은 온전히 프로파일이 캐시되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프로파일이 캐시되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캐시되어 있지 않다면 리퀘스트 스테이터스는 조만간 석세스가 됩니다. 캐시되어 있다면 석세스가 되고 나서 바로 로딩으로 다시 네, 요게 지금 서버에 요청을 하는 응답이, 요청을 하고 응답이 오는 동안에 비동기적으로 어쨌든 시간 소요가 있으니까 얘가 더 나중에 동작이 될 거니까, 그래서 캐시가 안 돼 있는 상태일 때는 로딩 먼저 했다가 나중에 석세스로 바뀔 건데, 만약에 캐시가 되어 있다면 요게 바로 실행이 되지 않지 않나요? 캐시가 되어 있어도? 이거 이럴 수가 있나? 캐시가 되어 있으면 비동기적인 이 콜백 함수가 바로 실행이 되면서 얘보다 먼저 되나요? 그게 되나? 그럴 수가 있나?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이거 예시를 잘못 든 거 아닐까요?
패치 위드 캐시 구현부에서. 근데 직접 호출하고 있어도 그런가? 음, 아, 그러네요. 아, 위에 예시를 보니까 그러네. 예, 이해됩니다. 네, 그러네요. 그렇군요. 예시를 그렇게 만들어 놨군요. 네, 아무튼, 네, 저는 지금 이것만 보고서 일반적인 예시로 생각해서 그랬는데, 위에처럼 하면 그럴 수 있겠네요. 음, 어디를 볼 차례지? 네, 141페이지. 에이싱크를 두 함수에 모두 사용하면 일관적인 동작을 강제하게 됩니다. 에이싱크 넣어놓고 어웨이트 시켰어요. 여기서도 에이싱크 어웨이트를 시켰어. 네, 텍스트가 캐시에 있는 경우에는 캐시가 있는 경우에도 에이싱크 안에서 반환이니까 프라미스로 반환될 거고, 그죠? 그렇지 않더라도 어웨이트를 해가지고 프라미스가 나올 거고, 텍스트 스트링인데 얘에 대해서 프라미스 응답으로 가게 될 거고. 네. 이제 리퀘스트 스테이터스가 석세스로 끝나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콜백이나 프라미스를 사용하면 실수로 반동기 코드를 작성할 수 있지만 에이싱크를 사용하면 항상 비동기 코드를 작성하는 셈입니다. 에이싱크 함수에서 프라미스를 반환하면 또 다른 프라미스로 랩핑되지 않습니다. 반환 타입은 프라미스 t가 아닌 프라미스 t가 됩니다.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하면 타입 정보가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에 비동기 코드의 개념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getJSON 네, 프로미스 애니 리스판스를 받았고 걔를 리스판스를 다시 제이슨으로 바꾸면 이때 타입은 프로미스 애니인데 프로미스 애니를 반환을 하더라도 여전히 응답값은 프로미스 애니로 잡힌다. 그러니까 요게 아까 좀 전에 리턴할 때 여기 텍스트를 리턴을 하면 에이싱크 함수에서 텍스트를 리턴하면 이거를 프로미스로 랩핑을 했잖아요. 결과에서 프로미스 스트링으로. 그거를 똑같이 추론을 해서 생각해보면 여기는 지금 이 값 자체가 프로미스 n이니까 나올 응답값이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스트링?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나오고 n이 그렇게 안 나오고 그냥 프로미스 n으로만 나온다. 이미 프로미스가 되어 있는 상태면은 랩핑을 하지 않는다. 에이싱크 함수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그 얘기를 한 것 같군요. 네, 25도 간단하게 넘어가고요.